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로 60세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 여러 사연을 챙겨 듣고 있어요. 취미라고 할 정도로 사연 듣는 걸 좋아합니다. 60년 인생 살면서 모질고 힘들었던 시절, 다 견디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남편을 여인 탓에 저를 위한 삶보다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공사장 허드렛 일, 식당, 건물 청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재산 정리도 싹 해서 물려줄 거 물려주고 났는데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돈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 조금씩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모처럼 커피 한잔하며 여유로운 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하겠죠. 앞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바로 제 큰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참 속 많이 썩이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했죠. 오늘 제 사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바로 큰아들과 큰며느리랍니다. 몇 년 전 큰아들과 의절할 뻔했지만 마음먹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산다고 하니 지켜보는 게 답이겠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보게들, 오늘 저녁 집에서 먹는 거 잊지 않았지?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우와, 정말?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나 오늘 일찍 퇴근하니까 얼른 갈게요. 아, 맞다. 오늘 집에서 저녁 먹는 날이지? 근데 어쩌나. 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는데. 오늘 급하게 잡은 거니?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는 날인데 아쉽네. 일이 중요하지 뭐.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보자 큰아들. 미안해요, 엄마. 다음 주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오늘 접대하는 자리라. 오늘 저녁은 호성이랑 둘이 먹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큰아들 마음 다잡고 직장 다니는 거 보면 이 엄마가 다 뿌듯해.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알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호성아, 들어가면서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들고 가라. 커피랑 디저트도 사들고 가고. 걱정하지 마, 형. 내가 알아서 잘할게. 형은 일 잘 보고 와. 같이 못 봐서 아쉽지만 뭐 어쩌겠니. 아쉬운 대로 우리 둘이 식사하자꾸나. 아참 호진아. 내일 호성이 편으로 반찬 보내줄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끼지 말고 막 먹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꼬막당 해놨어. 번거롭게. 호성아, 형 집 비밀번호 알지? 그거 치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내가 요즘 야근에 출장에 바빠서 집에 잘 없거든. 아무튼 오늘 미안해요, 엄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전남 화순이 고향이신데 서울로 올라와 작은 잡화 점을 운영하시며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시장에 한두 개쯤은 있던 정말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파는 그런 가게요. 장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사남매는 간신히 끼니만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던 평범한 소녀였지만 가정 형편과 남은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몸져 누우시자 더욱 극에 달했죠. 그런 와중에 공장에서 일하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과 인연이 닿았고 23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시댁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정도였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년생으로 아들 둘 낳고 지내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는 모진 소리를 견뎠고 큰애가 3살, 둘째가 2살이던 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집에 돌아갈까 수십 번도 고민했지만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000만 원으로 살 집을 마련해 겨우 몸을 럨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하니 남들 눈치 안 보고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자금이 생기더군요. 마음 편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 3칸짜리 작은 빌라를 구매했고 그것을 전원주택까지 참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세월 보내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좋은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엄마, 아주 바빠요? 아니다. 오늘 일 봐주는 집에 갔다가 점심 지나면 바로 나올 거야. 무슨 일 있니? 다름 아니라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어머, 우리 큰아들 연애하니? 만난 지는 좀 됐고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근데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이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먼.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임신했거든요. 벌써 임신 2개월이고. 뭐? 아이 생긴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아가씨는 지금 어쩌고 있어? 몸은 괜찮다니? 엄만 제가 사고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럽지. 그런데 아이를 가진 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니? 내가 너희들한테 화내고 그러면 태어날 아이한테도 죄 짓는 거다. 둘이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내가 뭐라 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아가씨 조만간 집으로 데려올래?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하든 애 낳고 결혼을 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난주 저 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인사드리고 왔어요.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다가 이제야 말씀드려요. 아무렴 어떠니? 최대한 맞춰서 해줄 테니 일단 데리고 와. 좋아하는 음식 뭔지 물어보고. 다른 건 못 해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챙겨줘야지. 알았어요, 엄마. 조만간 일정 조율해서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큰아들이 갑작스레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원했던 저는 뜻밖의 소식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내심 기쁘더군요.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쳤던 터라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단아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돈댁과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정말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이 김포여서 그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나름 제일 좋다는 곳으로 구해주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정신 차리고 생활하겠지. 넉넉하게 여유자금까지 챙겨주며 행복하게 살길 빌었죠. 그렇게 주변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큰아들이 결혼했고 집안이 화목해지는 듯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들이 외벌이를 시작했어요. 혹여나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입덧이 심한 건 아닌지 어디가 불편한 건 없는지 살들이 살펴주었습니다.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챙겨주기로 했죠. 예, 새아가 몸은 좀 어떠니? 지난번에 검진 다녀오고 나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아,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빈혈 수치가 좀 높아서
철분제랑 영양제 맞고 하니 괜찮아졌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고기가 그렇게 당겨요. 근데 먹는 것만큼 몸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세아가 좋아하는 갈비찜에서 보내마. 그리고 사골을 푹 고운 게 있거든? 그것도 같이 보낼 테니 챙겨 먹어. 반찬도 몇 개 챙길 테니까. 알겠지? 어머니, 매번 이렇게 신세 만져서 어떻게 해요? 신혼집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번에 차 사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너무 받기만 하는걸요? 그런 말 말아라.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 그만큼 해주는 거고. 내가 어려서 고생한 게 있어서 그런지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구나. 그나저나 더 먹고 싶은 건 없어? 매번 보내주시는 것도 남아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랑 조만간 데이트 안 하실래요? 데이트? 몸도 무거운 애가 괜찮겠니?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기용품도 사야 하고요. 겸사겸사 어머니랑 데이트도 좀 하려고요. 아기용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어머니 찬스 좀 쓸까 했죠. 하하. 아휴, 뭐 그런 거 가지고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 이 엄마가 다 해줄게. 괜히 너 몸 불편할 수 있으니까 돈 보내마. 에이,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얼굴은 명절이나 같이 식사할 때만 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몸도 무거운데 돌아다닐 필요 없다. 방금 계좌로 2천만 원 보냈다. 요즘 조리원 비용도 무시 못한다며? 그걸로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새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며느리가 건강히 출산하길 바라며 기도를 드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부족한 거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마취 풀리고 이제야 움직일 수 있네요. 아무렴. 애 낳는 게 보통 일이니? 정말 고생 많았다. 호진이 너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거야. 아이랑 아내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라. 알겠니? 알겠어요, 엄마.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아이 보러 가는 것도 참 눈치 보이는구나. 나중에 몸조리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보러 갈게. 네, 그러세요. 저희도 조리원에 3주 있을 건데 퇴원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어여쁜 손주 얼굴 보러 가야지. 세아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아이든 너든 건강만 해. 알겠지? 네,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쏙 빼닮은 손주가 태어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라 면회를 가보기는커녕 매일 큰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아이를 겨우 만나볼 수 있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코로나 시국인지라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일복이 터졌는지 건물 청소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은퇴 준비를 하려 했는데 막바지에 여유 자금을 벌게 해주려나 싶어 열심히 일에 매진했죠. 1푼 2푼 모아 손주 녀석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려고 기쁘게 일했네요. 일이 워낙 바빠진 탓에 손주 녀석이 태어난 지 100일쯤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아이 내복을 비롯한 이것저것 용품을 전해주기도 할 겸 큰아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 했습니다. 육아하느라 고생해서 힘들어서 그런가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에 초췌한 모습이 참 마음 아프더군요. 그런데 딸이라고 생각했던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주영이 보느라 아주 힘드시죠? 어머님, 도련님 오셨어요? 주영이 이제 막 우유 먹고 잠들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가 때를 못 맞췄구나. 그래, 주영이 먹는 거나 자는 건 이상 없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흐흐흐. 그나저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주영이가 자버려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렴 어떠냐. 앞으로 살면서 자주 보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세아가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보약이라도 지어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가뜩이나 혼자 육아한다고 지치셨는데. 이참에 보약 지어 드세요. 엄마도 다음 주에 보약 지으러 가시는데 겸사겸사 해드리면 되겠지?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무슨 보약이에요. 그나저나 저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니랑 도련님은 언제 가시게요? 아, 그러니? 우리는 아이 깨서 노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 저 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만 가주실 수 있어요? 저 요 며칠 밤새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얼른 쉬세요. 괜히 쉬는 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련님. 오시면 커피라도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아이 잘 챙기고 세아가 네 몸도 잘 챙기렴.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야. 알겠지? 아이를 처음 보러 간 날에도 그 뒤에도 뭔가 저희 식구들을 꺼리는 느낌이었죠. 여자가 임신하면서 호르몬 변화가 심하고 아이 낳고도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오기도 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냐오냐했던 탓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저에게 돈 이야기 말고는 딱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땐 정말 제가 바보 같았던 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겁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서 운 좋게 부동산 쪽으로 성공도 하고 건물도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여유로워졌지만 왠지 심적으로는 조금씩 허전해지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큰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난리였어요. 정해진 금액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벌고 싶다면서 말이죠. 태어난 지 100일 된 손주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감히 거절도 못하겠고 말이죠.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사실 직장 그만뒀거든요.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주영이도 태어난 마당에 바짝 벌어야지.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월급 받아봤자 박봉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카페를 해보면 어떨지 싶어요. 카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니? 사업이라는 게 말이다. 늘 조심해야 하는 거야. 뭐든 위험성이 따르길 마련이고.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주영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저희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밥은 잘 안 사 먹어도 커피는 사 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디저트를 좀 잘 만들어서요.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 사업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도 있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엄마, 저 그렇게 못 믿어요? 사고만 치던 옛날에 그 윤호진 아니라고요.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국인지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시기에 카페 차려봤자 중간 이윤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너희들이 갓난아이 데리고 잘하려나 걱정되어서 그러지. 아이는 조금 일찍 어린이집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부르면 되는 일이죠. 아무튼 저희 이번에 사업하고 싶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보태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고민하실 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얼마 보태주면 되겠니? 더도 말고 딱 5억만 해주세요. 나머진 저희가 대출을 받던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큰아들 내외는 카페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발벗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자리도 못 얻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 명의로 된 건물 1층에 세를 주기로 했어요. 사실 자식들은 제가 건물 여러 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여윳돈만 좀 있는 줄 알거든요. 자주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과 입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싼 값에 임대하는 것처럼 하고 큰아들 내외에게 1층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제 건물 자리도 좋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아들 내외는 카페를 오픈했고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집에 다니니 자꾸 감기 걸려오고 병원도 자주 다니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이를 봐줄까도 싶었지만 본인들이 자처한 상황이니 나서지도 못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다 얼마 뒤 큰 며느리와 제가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아들 내외가 카페 운영을 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가 뒷전이더라고요. 안 사돈이 아이를 가끔 봐주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컨디션이 난조하다는 이유로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저한테라도 맡기자는 주의였지만 왠지 며느리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선을 딱 그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갑자기 열이 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닿으니 비상 연락망에 있던 제 연락처로 선생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데리러 갔고 동네 소아 청소년과 진료를 본 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호진아, 주영이 내가 데리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너희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나한테 전화한 모양이야. 주형이가 열이 좀 많이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 지금은 약 먹고 잠들었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퇴근하고 오렴. 뭐라고요? 아, 나 핸드폰 고장나서 못 받았었거든요.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주영이 어머니가 데리고 가셨어요? 응. 아까 호진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아이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 한참 찾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아가 어린이집에서 너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영이 데리고 병원. 어머니,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세요. 그래도 애 엄마는 전데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엄마, 저희 왔어요. 주형이는 좀 괜찮아요? 약 먹고 푹 잘 자다가 지금 보다시피 잘 노는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연락받은 거니? 내가 아까 호진이한테 말했었어. 어머님, 건물 청소부가 신생아를 만지려 하면 어떡해요?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냐?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집이랑 카페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찾아오기라도 하시던가. 예, 말은 똑바로 하자. 정말 서운하네. 나도 일하다 말고 주영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왔어. 보다시피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니? 역겨워 죽겠네. 진짜. 지금 그 옷 청소하실 때 입던 옷이에요?
더러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꺼지세요.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엄마가 주형이 잘 보살펴주고 계셨는데 당신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 솔직히 평소에 어머니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어머니, 결혼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가지고 계신 재산 좀 되시죠? 그걸로 저희 구워 삶으려고 눈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구워 삶으려 했다고 그러는 거야? 저희 신혼집 사주시면서 이 사람 한참 붙잡고 말씀하신 거 저 다 알아요. 물론 중간중간 용돈도 주시고 저 잘 챙겨주신 건 감사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할래? 당신 왜 그래? 정말?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아니, 대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아이 핑계로 이러쿵저러쿵 구워 삶으려고 하시는 거 아냐. 답답하구나. 내가 지금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니? 내가 너희들 지원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한 적 있어? 그저 너희들 행복하게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구나. 내가 정 그러면 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걱정 안 끼치게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아들 앞이라고 지금 불쌍한 척 하세요?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저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아프다는데 연락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병원 진료 보고 아이 데리고 일터로 갈 순 없으니 집으로 와 쉬게 해준 건데 이게 잘못입니까?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에게 실컷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중재해서 겨우 말렸지만 며느리는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나중에 큰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산후 우울증 증세도 있고 카페 사업까지 병행하니 여러모로 힘들었다는군요. 되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오랜 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큰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마진도 챙기며 잘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유독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혹여나 나이 먹고 제가 자신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는지 저를 완전 개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봉투에 100만 원 담아주면서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요. 하지만 큰아들도 중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자기 자식, 와이프 감싸느라 바빴어요. 이번에 카페 매출 좀 올랐다지? 처음에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그러게 뭐라고 했어요? 나 믿으라고 했죠? 어머니,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업 잘 된 거 어머니 덕분이라는 소리 듣고 싶으신 거면 하지 마세요. 돈만 대주신 거지 결국 이뤄낸 건 저희잖아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많이 바빠질 거니까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살게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뭘 바란다던?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결국 돈 가지고 자식들 쥐락펴락 하실 거면서 지금도 계속 이런 거 물어보시는 이유가 대충 금전적인 거 파악해서 받아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예. 너는 저번부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을 생각이면 진작부터 받았지. 아, 그러세요? 그럼 카페 좀 찾아오지 마세요. 이왕 오실 거면 좀 꾸미고 오시던가요. 매일 일 끝나고 그 복장으로 오시면 카페 이미지도 흐려지고. 저희가 뭐가 돼요? 내 차림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남들이랑 똑같구먼. 내가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건물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보기 싫으니? 내가 너한테 뭐 구정물이라도 묻혀?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아, 두 사람 왜 큰 소리야? 또 별것도 아닌 거로 왜 그래? 아니, 이참에 말 좀 해보거라.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너희 애초에 결혼부터 안 시켰어. 신혼집이고 카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근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다. 요즘 사정은 어떤지 좀 나아진 건지 물어보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니? 솔직히 종종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주영이 보고 가시잖아요. 보모 이모님이 그러시는데 일 끝나고 안 씻고 오시죠? 그 손으로 우리 주영이 만지고. 그러니 애가 골골대죠. 뭐? 너 지금 주영이 아픈 게 다 내 탓이라는 거니? 그럼 어머니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인데요? 우리 집안에서 더러운 사람이 어머니밖에 더 있어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돈으로 생색내실 거면 진작에 내셨어야지. 카페 이미지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세요. 미친,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요? 너희 카페 차린 이 건물 내 거다. 주변에 비해서 유독 세가 싸다고 생각 안 들었니? 이제 막 시작하려는 너희한테서 돈 받기 애매해서 그냥 줄까도 생각하다가 법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세받은 거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받은 그 월세 다 모아두고 있었고 마침 너희 확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모아둔 돈 보태주려고 왔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뭐? 나가라고? 엄마, 이 건물이 엄마 거라고. 참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어디서 그런 자존심을. 증거 있어요? 어차피 내 말은 안 믿을 거니 이 앞에 행복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한테 내 이름만 대도 알 거다. 너희가 날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대신 너희들도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 이 말이다. 엄마.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저거 괜히 붙잡아 달라고 허세 부리시는 거야. 저는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세를 기존보다 300만 원 더 올려받을 거라며 통보했고 대신 내주던 공과금 알아서 내라고 손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던 큰아들 내외는 제 말대로 부동산을 찾아가 저에 대해 한참을 물어봤다 합니다. 그렇게 제가 건물 부자인 걸 알게 되었고 그때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지 매일 절 찾아오더라고요. 몇 번이고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비는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애쓰는데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큰아들 내외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 능력되고 어차피 돈 지원해 준 건 없는 셈치고 그렇게 살려고요. 솔직히 가진 재산 나중에 처분할 생각하면 누구에게 얼마큼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좀 되지만 적당히 분배해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일부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시설에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물론 큰아들 내외에게 마음 같아서는 단 한 푼도 물려주기 싫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다만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물려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주 녀석한테 물려주면 될 일이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이었고 그저 잘 살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할 일 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챙겨 보내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래요. 손주 녀석도 유치원에 입학하고 말도 어찌나 잘하고 똘똘한지 몰라요. 아마 조만간 다 불러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구절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사이다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 자식 교육했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아무 지원 없이 본인들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겠죠.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